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여성이고 서울에 삽니다. 요즘 저에게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어요. 그중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사연을 듣는 일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들의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는 일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거든요. 처음에 학원에서 배운 곡을 연주해 달라고 하면 쑥스럽다며 피하더라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저를 소파에 앉혀두고 그날 배운 곡들을 스스로 연주해주곤 해요. 연주가 끝나면 저는 온 힘을 다해 박수를 치곤 해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예쁜 미소로 웃어주곤 해요. 그 미소 한 번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은 저와 아들, 그리고 잊지 못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실 준비가 되었나요? 제 경험은 대학에서 만난 복학생 선배와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입학 전날 강의실을 찾지 못해 고민할 때 도와준 남편의 밝은 미소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는 제가 처음 사랑한 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믿을 건지 말 건지 각자의 결정이겠지만 제 기분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잘 돌봐주는 분입니다. 순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와의 신화는 행복하고 평화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결혼한 지 약 1년이 지나니 양쪽 가족에서 약간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웠지만 쉽지 않은 이유로 인해 막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봤지만 명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양이 좋은 식단과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세 차례의 인공수정을 거친 끝에 결혼한 지 4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안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후 시댁과 친정 부모님들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심장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즉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공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서로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바쳐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 앞에서 부모로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어떻게든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오길 간절히 바랐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년 넘게 대기했던 우리 아들은 마음껏 뛰어보지도 못한 채 결국 짧은 생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내고 남겨져야 했고 아이가 떠난 후 몇 달 동안은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괴로워하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입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진성이를 키울 때만 어렵게 얻었는데 그 과정을 또 반복하기는 힘들 것 같고 입양을 하면? 입양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상처는 아이를 키워야만 극복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당신도 집중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고 진성이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길 바라지 않을 거야. 진성이를 잊자는 것이 너무 이른 말이야. 말도 안 돼. 그건 진성이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야. 나는 그렇게 다른 아이를 진성이와 다른 존재로 생각할 자신이 없어. 결국 그 아이에게서 진성이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그 아이도 나도 상처만 받을 거야.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우리 아이를 대신하려고 데려오자는 것이 아니야?
그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싫어.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아이 때문에 진성이를 잊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우리 누가 진성이를 기억해 줄까? 엄마나 아빠도 잊게 된다면, 진성이는 이 세상에서 없어진 존재가 될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 아이가 세상에 왔었음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고 외롭겠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아줘. 효부야, 제발. 나는 이렇게는 더 이상 힘들어서 살 수 없어. 아이에 대해서도 나도 비슷한 마음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 내가 더 힘들어지면 너무 겁이 나. 넌 제대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도저히 못하겠어. 수없이 떡을 뜯어 말아 울다가 잠시 웃다가 아이 생각이 나서 정색하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아직도 마음은 찢기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면 밥도 먹고 당신과 함께 웃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둘러 하면 안 되는데 적어도 진성이가 우리 곁에 있었던 동안만은 기억해 주어야 해요. 저는 흘러나오는 눈물 때문에 하던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그동안 제 슬픔에 빠져 있었더니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네요. 이렇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의 고통 속에서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아이를 잃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었고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도 잠시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무사히 흘려보내고 함께 40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남편과 더욱 돈독하게 노후를 준비하리라 결심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옆에 있어도 딴 생각을 하느라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일도 종종 있었죠. 전에 없던 남편의 행동에 조금씩 불안함이 쌓여갔고 어느 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외출한 뒤 돌아올 남편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재는 그래 생각해. 피곤해. 샵사인 리여보. 누구야? 잠시만. 준영아, 너 지치지 않았니? 화장실로 가자. 닫고 옆방으로 들어가서 조금 쉬세요.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불러드릴게요. 남편은 제가 2번이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아이에게 손가락으로 화장실 위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뒤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남편은 즉시 입을 열지 못하고 계속 헛기침만 하며 제 눈을 피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지긋지긋한 마음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그 집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해야 돼. 저 누구에 대해 말하는 건데? 남편의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었어. 뜻밖의 말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이 내 아빠라는 뜻이야? 맞아. 미안해요, 여보.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온 제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그를 데려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말이 안 돼. 그 애가 7살이라면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게 맞니?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은 거라는 소리야?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으니 상처받게 하지 말고 잘 존중해 주세요. 그게 무슨 지금 저희를 키우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아이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러니 어떡해요.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당신은 미친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갑자기 통보할 수 있어?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갑작스러워서 고민만 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데려온 거니까. 당신 좀 이해해 주세요. 뻔뻔한 남편의 말에 대답하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식탁까지 걸어가다 반도 못 가서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당신 괜찮아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남편이 허둥대며 다가와 제 하남 살피던 뒤
정수기에서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따라봤다가 물컵을 내미는 남편의 팔을 세게 쳐내버렸어요. 그러자 바닥에 떨어진 컵이 깨지며 사방으로 유리 조각이 튀어나갔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여보, 내 손목 줘봐. 유리가 튈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의 걱정하는 게 이 유리 조각이면 어때? 당신은 지금 내 심장을 조각냈는데 마누라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도 그렇게 자만할 수 있어? 우리 아이가 7살인데 나는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동안 넌 다른 곳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나 봐. 그동안 나랑 누구랑 살았던 거야? 안녕하세요. 일단 이걸 치워놓고 얘기를 하자. 안에서 아이가 다 듣을 거야? 왜냐하면 들으면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나는 10년 넘게 산 와이프는 지금 멀쩡할 것 같아. 남편은 계속되는 재고함에도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아 유리창 틈새를 치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속으로는 천불이 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침대에 쓰러지듯 엎드려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연애 7년 후 결혼한 10년이라는 27년의 세월 동안 남편은 늘 변함없이 나를 대해주었어요. 주변에서는 그를 박물관에 보내야 할 신기한 남자로 소개하곤 했죠. 농담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남편이 저를 모르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내 연인이 키우고 있었다는군요.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염려하며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유리 조각을 치우고 식사 준비를 끝내는 듯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방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 다 됐어. 한 잔이라도 하러. 그러자 너 지금 나에게 밥 먹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니? 내가 이 상황에서 밥 먹으러 행복하게 달려들어야 하는 바보 같다. 그렇다면 애를 먼저 먹이자.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 상황에서도 쥐새끼 밥 먹일 걱정을 하는 것 보니 애 아빠가 틀림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등신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문을 박차고 나가 남편에게 득달같이 달려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뽑아놓고 집안도 뒤집어 엎고 싶었네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화풀이 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이미 부정을 저질렀고 아이는 태어나 버렸죠. 제가 현실을 거부하고 발악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안락한 휴식처로서 있었던 집조차도 더 이상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오히려 압박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는 너무나 따뜻하고 편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나는 이혼을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는 머물 수 없었고 그 자리에는 나를 위한 곳이 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큰 트렁크에 간단한 옷과 화장품만 챙겨 나가려다가 문득 아이가 잠든 방이 떠올랐어요. 그 방은 우리 아들을 위해 꾸몄던 방이었어요. 정작 거기서 아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아들이 그 방에서 자던 날은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치워버릴 수가 없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방에 들어가 아들의 사진을 챙겨오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아이를 재우고 그 옆에 잠들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잠든 남편의 모습을 보니 간신히 가라앉았던 분노가 다시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서랍에 넣어둔 아들의 사진을 꺼내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탠드 불빛에 비춰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나는 멈칫하며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나에게 익숙한 어떤 사람과 식구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선한 눈매와 도톰한 입술이 나를 위해 기억 속 그 사람과 너무나 판박이처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만져보려다가 자극을 받아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돌아간 후 싸던 짐을 그대로 두고 멍청하게 앉아 이전의 기억을 되새겨보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7살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던 저에게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눈앞이 번쩍하며 저는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큰 사고를 당한 나는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부모님은 제가 이틀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5년 만에 힘들게 얻은 딸을 잃을 수도 있어서 매우 심려하셨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언니와 함께 문구점에 있었습니다. 실은 언니는 부모님이 입양한 아이였지만 그때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이가 좋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와 같은 일을 겪은 것을 보며 친정 어머니는 자기 업보를 물려받은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 생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없던 부모님이 3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하셨어요. 그러나 아이를 입양한 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다시 저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에 매우 기뻐하셨고 언니가 복을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하여 두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다짐대로 우리 자매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구두를 신으며 자라났어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행복한 가족으로 완벽한 자매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재난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언니에게 모든 재앙이 닥쳤죠. 결국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올 때 언니가 이미 파양을 당한 후였습니다. 언니는 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엄마의 모진 원망을 봤다. 그래서 하양까지 당하게 된 거였어요. 그때 퇴원한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 틈에 언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께 이유를 물어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 언니는 내가 왔는데 언니는 왜 안 나와봐? 언니 어디 갔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언니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 앞으로도 언니가 널 위험하게 만들지도 모르잖아. 언니가 내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건 내가 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생긴 거거든. 빨리 언니를 데려와줘.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못해 다른 가족이 되었어. 나는 언니가 보고 싶어서 병원에서 빨리 나오느라 밥도 많이 먹고 아픈 주사도 참았어. 안 돼 준아, 언니는 벌써 다른 집으로 입양됐을 거야? 이제 우리랑은 남이야? 아니야, 언니가 죽을 때까지 나랑 함께 살 거라고 했어. 언니를 만나러 갈 거야? 준아, 너는 이러면 안 돼, 어서 와야 해. 들어가서 좀 눕자. 싫어. 그렇게 언니와 나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언니를 찾으며 울던 재영이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나는 한 번도 언니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했고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날 사고가 일어난 언니는 모두 나에게 있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유치원 친구로부터 받은 불량식품의 맛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혼자 집에서 매우 떨어진 문방구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 언니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나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준이야. 우리끼리 쳐다보는 큰 길에는 다니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잖아. 빨리 돌아오면 아빠는 모르실 거야? 나는 그걸 정말로 먹고 싶다는 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문구점에서 파는 걸 불량식품이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배 아파서 병원에서 주사 맞아야 된다는 거야? 가지 말라고 준이야. 언니는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 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혼나면 그냥 한 번 혼나고 그걸 먹을 거야? 준이야. 그래서 나는 막는 언니를 뿌리치고 혼자 집을 나섰어요. 언니가 혼자 차를 보낼 수 없어서 운전도 못하고 그냥 뒤따라서 나갔던 거야. 잠시 후에 내가 그 특별히 먹고 싶었던 안 좋은 음식을 손에 넣고 웃으며 문방구에서 나왔어. 그렇게 일탈에 성공한 나는 너무 흥분해서 있었어. 언니가 말려도 즐겁게 길가를 뛰어다녔거든. 그러던 중에 결국은 내가 뛰어오는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 하지만 부모님께 얼마나 말해봐도 바뀌는 게 없었어 준이야.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늦었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왜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언니랑 사과하고 데려오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 가족이었던 언니가 어떻게 남이 됐어. 왜 우리 언니가 다른 집에 가셨는지 살지? 제가 아무리 떼를 쓰고 울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3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친정 엄마도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언니를 잊지 못하고 계셨어요. 매년 돌아오는 언니의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이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착한 언니에 대한 내 안의 죄책감으로 인해 차마 엄디도 내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언니는 제 가슴에 화상처럼 그리움과 미안함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에 잠들어 있던 남편의 아들을 보자 그의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부질없는 생각이라 여기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언니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나 봐요. 조금 닮은 사람만 봐도 마음이 아픈 것을 보니 그렇게 그날의 회상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나 옛 기억에 정신을 놓은 사이에 벌써 어슴불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할 수 없이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깨어있던 남편이 저를 보며 화들짝 놀라는 것을 보였어요. 당신은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설마 10년을 넘게 살아온 사이에도 여전히 당신을 모르는 사람인가? 하지만 너 때문에 여기 남는 이유가 있어? 부디 내게 대화를 걸어줘. 내가 너와 그 애의 엄마 사이 러브스토리라도 들을 수 있게. 여보, 난 아니야. 너의 연인이 돼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를 데리고 온 건 내가 의사를 묻지 않고 행동한 거겠지. 하지만 우린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해야 할지 정하기로 했잖아. 화가 날지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 줄 거라고. 나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같아 보이나? 만약 당신이 내 상황을 이해한다면 지금 내 기분을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 미안하지만 당신과 함께 키우고 싶어서 가져온 것이에요.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제까지는 입에 팔린 소리에 통했을지도 몰라도 이번 일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통 속에서 지옥을 겪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당신은 내 여자친구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죠?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이제 당신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우리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이미 깨져 있었어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좀 두고 싶어요. 말장난하지 마. 나는 그럴 힘도 없어서. 일단 필요한 것만 챙겼으니까. 겨울옷은 당신이 챙겨서 우리 집에 택배로 보내고 나머진 버려. 어차피 이 집에서 쓰던 물건에 미련 없으니까. 주니어. 저는 힘겨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따라왔어요. 그러고는 떠나려는 제 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현관에 놓여 있던 아이의 짐 가방이 열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방이 열리며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쏟아져 나왔어요. 당황한 남편이 주저앉아 물건을 가방에 쑤셔 놓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눈에 갑자기 익숙한 사진 한 장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홀린 듯이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나와 누나였어요. 나와 누나는 똑같은 붉은 원피스를 입고 마당에 앉아 있었죠. 사과 주스를 들고 있는 나를 누나가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억 속에 매우 훈훈한 그 미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만 같던 그 미소로 말이에요. 내가 사진을 봉순 채로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원피스는 내가 찍은 다른 사진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옷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신이 혼미해져 망연자실하고 있는 나를 남편이라는 것이었죠. 걱정스러운 듯이 당신을 바라봤어요. 당신, 괜찮다고? 안 되겠어? 일단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앉아. 얼굴 색이 너무 안 좋아. 이 사진, 어디서 나온 거지?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나와? 뭐? 어디든 그곳에서 난 거 중에 얘 물건이 아니면 예술가, 얘 어머니 유품일 거야. 아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담아왔네.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하이 어머니라고? 맞아. 왜? 그래? 이 꼬마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아, 김인용 아니라 정인영. 그래, 정인영이야. 왜? 그래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을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파양당한 우리 언니의 본명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집에 와서는 성만 바꿔 부르다가 하양되며 다시 본명을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주저앉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이 119를 부르려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고 또다시 충격에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사색이 된 채 주저앉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정도로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이 정말 외도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언니의 이름을 말할 때의 행동도 좀 이상했죠. 당신 아이는 나는 여자다라며. 그런데 이름도 제대로 모르니까 정말 저희 당신에 맞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이 엄마를 아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사람과 만나게 된 것부터 다 말해봐. 어떻게 해서 아이까지 낳게 된 건지. 사실은 그게. 그러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한숨 쉬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말은 저를 기분 상하게 했어요. 사실 아이에게는 친부가 따로 있는 것 같겠죠. 남편이 꺼낸 어렵게 얻은 진실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사실 그동안 진성이를 보내고 나는 뒤부터 쪽 심장병 환자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후원했다고 해요. 그 결과로 지금까지 3명의 아이들이 무사히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다고 해요. 이런 일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남편이 저도 모르게 후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도 물론 진성이를 보내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것만큼 힘든 것은 진성이를 보내고 힘든 저를 보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와 함께 텔레비전에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비록 진성이를 살릴 수 없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쉽사리 떠나지 않게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로 작은 힘이 남아 도움이 되었고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자신한테 고백하듯 말했어요. 이에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저희 엄마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랬더니 준영이도 내가 후원한 아이 중 한 명이 된 거죠. 준영이는 다행히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식 없이도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인연으로 애 엄마와 그런 관계가 되었어. 아니야.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사실 준영이를 내 자식이라고 해서 당신이 받아줄 것 같았어서 그랬어. 만약 당신이 입양이라면 질색할 줄 알았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저 아이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엄마랑 만나던 사이도 아니란 것 같아. 사실 준영이의 부모님이 아이가 건강해지고 나서 나에게 참으로 고마워했어.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족 사진이나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애가 건강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내줬지만 1년 전쯤이었나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어. 바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준영이가 수술을 하고 정기검사를 받던 병원에 문의를 했더니 1년 전쯤에 준영이 부모님께서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어. 그렇게 두 사람이 한꺼번에 돌아가셔서 준영이를 보육원에 보내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느낌으로 상처를 받았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 나 자신이 아이를 돌봐야겠다고 결정했어. 데려오기로 결심했지만 당신께 말하면 반대 의견을 내리실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나의 자식이라고 말하면 모질지 못한 당신은 결국 나의 필주를 끝까지 내치진 못할 것이라고 어설프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받을 충격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남편이 말을 끝내고 나서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남편이 외도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과 그동안 모르게 심장병 아이들을 도왔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의 손을 잡고 집에 온 아이가 바로 언니의 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제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러자 놀란 아이가 내게 바라보았다. 준영이네. 이름이 준영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누가 지어주셨니? 엄마야. 엄마가 사랑하던 동생의 이름이랑 엄마 이름을 합친 거래요. 그래, 맞아. 준이의 준이랑 인영이의 영을 합쳐서 준영이. 너희 엄마가 그랬어 나중에. 그렇게 짓고 싶다고. 저는 차마 말을 다 끝맺지 못하고 아이를 안은 채로 울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아이도 제 모습에 서러움이 몰려왔는지 같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놀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정식 절차를 밟게 됐기 때문에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남편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거듭 전했어요. 고마워. 아닌데도 당신과 언니는 내 은인이에요. 무슨?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인연으로 묶여 있어서 내가 그렇게 신경 쓰임을 느끼게 되었나 싶긴 해요. 준영이가 혼자 남았다는 말을 듣게 된 날부터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나에게 준영이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슬퍼하여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 보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준영이와 함께 먼저 떠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고 생각해. 준영이의 부모님도 진성이도 그렇게 원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남편도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삼키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잃은 우리와 부모를 잃은 아이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처음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소개하던 날이 떠오르네요. 엄마는 언니가 먼저 떠났다는 소식에 펑펑 울더군요. 울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미안하다며 아이에게 사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언니가 분명 엄마를 용서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언니가 이제라도 가슴속에 간직했을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카레를 만들 생각입니다. 언니를 닮아 순하고 착한 아들은 카레를 좋아하는 입맛까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익힌 당근이 싫었던 저는 부모님 몰래 언니 그릇에 당근을 덜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는 빙그레 웃으며 저를 대신해 왔어요. 당신은 당근을 먹여주곤 했었습니다. 오늘 그 기억이 예상치 못하게 다시 떠올라오네요. 여러분도 오늘 가족과 행복한 식사를 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소중한 댓글을 기대하며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